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갑판 위에서 무기 상자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진, 석소령. 항상 거만한 미소를 짓고 다니는 그 얼굴이 달빛 아래에 선명했습니다. 박소령이 민간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악수를 했어요. 이번 물건도 확실하지? 걱정 마십시오. 동남아로 빼돌릴 겁니다. 흔적 또한 남겨요. 혜준이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장 멈춰.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어요. 최명호 대령, 부대장이었습니다.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대령님, 이건 오해입니다. 박소령이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최 대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대의 무기를 팔아먹다니 내 놈이 군인이냐? 대령님도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에요. 박소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죠. 순간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넌 오늘 끝이다. 최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소령이 부하가 몽둥이로 최 대령이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최 대령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족쇄를 가져와 바다에 버려. 하지만 소령님, 빨리. 부하들이 무거운 철제 족쇄를 가져왔습니다. 박소령이 냉소를 찌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첨벙. 최 대령의 몸이 검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령과 그걸 지켜보고 있던 주인공 혜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 2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죠. 혜준은 수면 아래 3m 깊이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훈련하던 동료들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강하사 위치 확인.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팀장의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혜준은 방수 무전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2번 정상입니다. 진해 해군기지 UDT실 특수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해상 특수전 부대였죠. 혜준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지옥 같은 훈련. 하지만 혜준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혜준아,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해군 중사였습니다. 임무 중 동료를 구하다가 순직하셨죠. 그날 이후 혜준은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전팀 주목. 500m 전방의 선박 확인. 팀장의 긴급한 목소리에 혜준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훈련 해역에 민간 선박이 들어올 리 없었어요. 그것도 이 시간에. 혜준은 천천히 머리를 수면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물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두 척의 배가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명 자신들 부대의 고속정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혜준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부대 고속정 같은데요. 말도 안 돼. 오늘 밤 작전 일정은 우리뿐이야. 팀장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준은 가슴 주머니에서 방수 카메라를 꺼냈어요. 특수부대원으로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의심스러운 건 일단 기록하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하사, 위험해. 돌아와. 하지만 혜준은 이미 수중으로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발차기 한 번에 5m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군에서 받은 훈련이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죠. 100m, 50m, 30m. 선박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혜준은 선체 아래로 조용히 접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갑판 위에서 무기 상자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K2 소총, 수류탄, 심지어 대전차 로켓까지 모두 자신들 부대의 무기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진석, 소령. 부대의 작전 참모였죠. 항상 거만한 미소를 짓고 다니는 그 얼굴이 달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박소령이 민간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악수를 했어요. 이번 물건도 확실하지? 걱정 마십시오. 동남아로 빼돌릴 겁니다. 흔적도 안 남겨요. 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당장 멈춰.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어요. 최명우 대령 부대장이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고속정 갑판에 서 있었죠.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대령님, 이건 오해입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최 대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부대의 무기를 팔아먹다니 내 놈이 군인이냐? 대령님도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에요. 박소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죠. 순간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박소령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설마 저를 잡으실 건 아니겠죠? 제가 누구 사위인지 아시잖아요. 그딴 건 상관없어. 넌 오늘 끝이다. 최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소령의 부하가 몽둥이로 최 대령의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최 대령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었죠. 그만해. 혜준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최 대령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갑판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박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족쇄를 가져와 바다에 버려. 하지만 소령님, 빨리. 부하들이 무거운 철제 족쇄를 가져왔습니다. 최 대령의 발목에 단단히 채웠죠. 최 대령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저항할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령님. 어쩔 수 없네요. 박소령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첨벙. 최 대령의 몸이 검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족쇄 때문에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죠. 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혜준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멈추지 않았죠. 최 대령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잠수했습니다. 5m, 10m, 15m. 수압이 귀를 압박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준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최 대령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죠. 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최 대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족쇄가 문제였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혜준의 폐가 비명을 질렀죠. 공기가 필요했어요. 당장 수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혜준은 허리에서 다목적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족쇄의 연결 부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혜준의 마음속 절규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혜준의 가슴 속에서 폭발했어요. 두려움도 고통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죠. 이 사람을 구해야 한다.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것이 태준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칼날이 족쇄를 긁는 소리가 물속에서 울렸습니다. 깍, 깍.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족쇄는 너무 두꺼웠고 혜준의 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죠. 최명호 대령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준은 등에 메고 있던 예비 호흡기를 꺼냈어요. 특수부대원들은 항상 비상용 호흡기를 가지고 다녔죠. 떨리는 손으로 호흡기를 최 대령의 입에 물렸습니다. 푸쉬쉬 공기가 최 대령의 폐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혜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부족이었죠.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혜준은 자신의 호흡기를 입에 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족쇄의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었죠. 혜준은 칼 끝을 연결고리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어요. 끄억. 혜준의 이빨이 부딪혔습니다. 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준의 시야가 점점 좁아졌어요. 터널처럼 가운데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딱.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연결고리의 용접 부분이 깨진 거였습니다. 혜준은 남은 힘을 짜내 고리를 벌렸어요. 마침내 족쇄가 풀렸습니다. 최 대령의 몸이 가벼워졌어요. 혜준은 최 대령의 허리를 감싸 안고 위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수면까지는 아직 15m나 남아 있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발차기를 해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혜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허벅지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종아리 근육이 뭉쳤죠. 그래도 계속 발을 움직였습니다. 10m, 7m, 5m. 수면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달빛이었지만 혜준에게는 천국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3m, 1m, 첨벙. 수면을 뚫고 나온 순간 혜준은 미친 듯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헉,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죠. 최 대령이 여전히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혜준은 최 대령을 뒤집어 등을 대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었어요. 대령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준은 최 대령의 코를 막고 입에 공기를 불어넣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물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의 가슴을 계속 눌렀어요. 제발 숨 쉬세요. 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바닷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때 최 대령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바닷물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최 대령이 간신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대령님, 괜찮으세요? 최 대령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죠.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혜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박진석의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신들을
찾는 사람도 없었죠. 망망대해에 둘만 남겨진 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4km 떨어진 무인도였어요. 훈련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죠.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 대령을 데리고요. 혜주는 최 대령의 몸을 옆으로 돌려 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한 팔로만 헤엄쳐야 했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죠. 100m를 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높아졌죠. 짠물이 계속 얼굴을 때렸습니다. 혜준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조금만 참으세요. 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대령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1km를 지났을 때 혜준의 왼팔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이었죠.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어요. 2km, 이제 오른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만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다리도 이미 한계였죠. 혜준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혜준은 자신의 혀를 깨물었어요.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통으로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3km, 무인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였습니다. 그때 최 대령이 다시 기침을 했어요. 강하사?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대령이 잠깐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네, 대령님. 제가 있습니다. 왜 구했어? 군인이니까요. 혜준이 대답했습니다. 최 대령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죠. 마지막 500m가 지옥이었습니다. 혜준의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뜰 힘이 없었죠. 바닷물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그래도 최 대령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혜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죠? 마침내 발끝에 뭔가 닿았어요. 모래였습니다. 해변이었어요. 혜준은 최 대령을 끌고 기어서 해변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준은 최 대령을 모래사장에 눕혔어요.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의 호흡이 불규칙했거든요. 하나, 둘, 셋. 팔이 떨렸습니다. 근육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드디어 최 대령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혜준은 주머니에서 비상 신호탄을 꺼냈어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직 쓸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신호탄을 하늘로 쏘았습니다. 퍽! 붉은 빛이 하늘을 갈랐어요.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혜준은 최 대령 옆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 대령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죠.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요. 새벽 5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혜준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어요. 팔을 흔들었죠. 헬기가 해변에 착륙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뛰어내렸어요. 2명 생존자 확인. 빨리 들것 가져와. 하나는 중태야. 산소호흡기 준비해. 의무병들이
최 대령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혜준도 부축을 받아 헬기에 올랐어요. 헬기 안에서 혜준은 최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최 대령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어요, 아버지.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혜준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완전한 탈진이었죠.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밤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준은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3시간째였죠. 유리창 너머로 최명우 대령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의료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뇌 손상도 없다고요. 하지만 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혜준이 고개를 들자 박진석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강하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죠. 병원, 옥상,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박진석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혜준의 얼굴로 날아왔죠. 내가 그날 밤 거기 있었지? 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연기하지 마. 다 알아. 박진석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혜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옥상 난간이 등에 닿았죠. 내가 본 것은 없었어. 알겠나? 저는 정말. 탁. 박진석의 손이 혜준의 어깨를 쳤습니다. 아니, 때린 거였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혜준은 알 수 있었죠. 협박이라는 걸. 강하사, 너 누나 있지? 부산에서 간호사 한다던데.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누나를? 가족은 소중하지. 특히 바다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나거든. 박진석이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혜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가 똑똑하게 굴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최 대령도 곧 깨어날 거야. 그때 내가 할 말을 잘 생각해도. 박진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어요. 자신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하다는 게. 2시간 후 대령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혜준은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최 대령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은 또렷했어요. 혜준을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죠. 강하사, 고맙네. 쉰 목소리였습니다. 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해군 헌병대 조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명호 대령님, 김수진 소령입니다.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혜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수진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대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 훈련 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 부주의였죠. 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 대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 훈련이요? 새벽 2시에 혼자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럼 족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발목에 족쇄 자국이 선명한데요. 최 대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훈련 장비였습니다. 무게를 더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대령님, 수진이 최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최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혜준을 돌아봤어요. 강혜준 하사, 당신이 구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봤습니까? 혜준의 목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협박이 떠올랐죠. 누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야간 훈련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대령님이 물에 빠진 걸 봤고 바로 구조했습니다. 우연히요? 예. 수진이 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배나 사람이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혜준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수진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최 대령과 혜준, 둘만 남았어요. 최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강하사. 대령님, 자네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이건 자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최 대령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박진석이 찾아왔지? 혜준이 놀라서 최 대령을 봤습니다. 최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 알고 있네. 그 놈이 누군지도. 그럼 왜? 그 놈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해군참모 총장의 사위고 어머니는 국회의원이야. 방산업체 대표인 장인은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이지. 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증거 없이 덤볐다간 우리만 당해. 자네, 가족까지도. 하지만 대령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최 대령이 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강하사,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야.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네.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깜빡한 게 있어서요. 강하사,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봉투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혜준의 방수 카메라 메모리였어요. 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그날 밤과 관련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가져오세요. 제 번호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모든 조사관이 그들 편은 아닙니다. 수진이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주는 명함을 쥐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선택의 순간이 가까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그날 밤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죠.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정의, 가족, 생명, 진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언가는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최준을 가장 괴롭게 했어요. 새벽 4시 해군 헌병대 사무실. 수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벌써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죠.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이었어요. 흐릿했지만 두 척의 배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해군 고속정, 다른 하나는 민간 화물선이었죠. 이상하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날 밤 작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고속정이 거기 있었을까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타났어요. 30분 후 사진이었죠. 화물선은 사라지고 고속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사관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김수진 소령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 남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뛰듯이 사라졌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무기 재고 목록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K2 소총 20정 재고 불일치. 수류탄 100개 행방불명. 대전차 로켓 5기 기록 없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누군가 부대 무기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아침 9시 병원. 혜주는 최명우 대령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대령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왔나, 강하사. 네, 대령님. 최 대령이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이걸 자네에게 주려고 했네. 혜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읽지 말게. 혼자 있을 때 읽어. 최 대령의 눈이 깊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병실에도 감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령님, 저는 알고 있네. 자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최 대령이 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진실은 때로 목숨보다 무겁다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게.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병실을 나온 해주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편지를 열었어요. 최 대령의 글씨가 보였죠. 강하사, 자네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잘 보관하게.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말게. 박진석은 생각보다 위험한 자야.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네. 무기 밀매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수진 소령을 찾아가게.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어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오후 3시 헌병대 사무실. 수지는 또 다른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강혜준이었습니다. 김소령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해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문을 닫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편하게 말하세요. 해준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수진이 전에 돌려준 그것이었죠.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수진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박진석이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수진이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진석이 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없거든요. 야간이라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요. 해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해준을 봤어요. 상부에서 이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즉시요. 왜요? 박진석의 압력인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움직였네요.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수진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중단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할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수진이 해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의를 포기하면 우리는 왜 군인이 된 건가요? 그 말에 해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불꽃 같은 거였어요. 저녁 7시 부대 막사. 해준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신청서를 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죠. 박진석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녁이야? 가족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해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받는 사람 국민일보 사회부, 제목 해군 부대, 무기 밀매 제보. 하지만 보내기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죠.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준 하사, 밖으로 나와. 박진석의 목소리였어요. 혜준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박진석과 부하들이 서 있었어요. 박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녁 신청을 했다고? 겁쟁이처럼 도망가려고?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 웃기는군. 박진석이 최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우리 눈을 피할 수 없어. 알겠나? 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최 대령이 내일 퇴원한다더군. 불쌍한 양반이야.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니.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박진석 일행이 사라진 후 혜준은 다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딸깍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보내기가 아니라 임시 저장을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보낼 거였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비겁한 선택을 한 건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 작은 균열이었지만 언젠가는 커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박진석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라고 혜준은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었죠. 후 저녁식이 끝났습니다. 혜준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3년 동안 입었던 군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최명호 대령도 같은 날 전역했어요. 명예로운 퇴직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박진석 때문이라는 걸요. 강혜준 씨. 최 대령이 부대 정문에서 혜준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하사가 아니라 씨라고 불렀어요. 잘 지내게. 언젠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알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 해군 박진석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최연소 진급 기록을 세웠는데요. 혜준은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의는 없는 건가요? 혜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증거가 부족했고 증인도 없었으니까요. 후 부산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교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신입 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혜준은 이제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의 삶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야간 구조 훈련입니다. 실전처럼 진행할 거예요.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입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어요. 밤 10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바다가 신입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 그날 밤처럼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죠. 교관님, 왜 꼭
이런 날 훈련을 하나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혜준이 대답했어요. 실제 사고는 날씨 좋은 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때였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 긴급 구조 요청.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고였어요. 화물선 골든스타호 암초 충돌. 침몰 중 승무원 12명 탑승. 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니 1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훈련 중단. 실제 상황이다. 모두 구조정에 탑승. 신입들이 당황했지만 혜준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어요. 구조정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15분 후 침몰하는 화물선이 보였어요. 이미 선체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었죠. 선원들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혜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침착하세요.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어요. 구조정이 화물선에 접근할 수 없었죠. 교관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입들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먼저 들어간다. 로프를 연결할 테니 따라와. 혜준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때렸어요. 2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명확했으니까요. 혜준은 화물선까지 헤엄쳐 갔어요. 로프를 갑판에 던졌죠. 한 명씩 내려오세요. 천천히. 선원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혜준과 대원들이 그들을 구조정으로 인도했어요. 11명을 구조했습니다. 한 명이 남았어요. 선장님이 조타실에 갇혔어요. 한 선원이 외쳤습니다. 배는 이미 거의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갑판을 기어 올라갔어요.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조타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어요. 안에는 50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혜준이 남자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 순간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뛰어. 혜준은 남자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남자가 물을 먹고 버둥거렸죠. 혜준은 남자를 꽉 잡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구조정이 다가왔습니다. 대원들이 남자를 끌어올렸어요. 혜준도 구조정에 올랐죠. 전원 구조 완료. 혜준이 외쳤습니다. 신입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퍼졌어요. 구조된 선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2년 전 박진석과 거래하던 민간 화물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도 혜준을 알아봤는지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은 쉬세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요.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혜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눈물이 선장의 눈에서 흘렀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선장이 혜준을 찾았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년 전 일 말입니다. 박진석과의 거래 다 말하겠어요. 혜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그날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선장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거래 장부입니다. 날짜, 금액, 무기 목록
다 있어요. 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일주일 후 검찰이 박진석을 체포했습니다. 무기 횡령과 밀매 혐의였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선장의 증언과 장부가 결정적이었죠. 해군 중령 박진석 무기 밀매로 구속. 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박진석의 배후도 하나둘 드러났어요. 그날 저녁 혜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최명우 대령이 보낸 거였어요. 혜준에게 뉴스를 봤네. 자네가 구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어. 정의를 구한 거야.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맙네. 정말 고맙네. 혜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2년간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훈련 시간. 혜준은 신입 대원들과 함께 해변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교관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혜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용기예요.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파도였어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희망을 싣고 오는 파도였죠. 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죠.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바다. 혜준은 그 바다와 함께 살아갈 거였어요. 누군가를 구하며 정의를 지키며.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았어요.